중국 조선어문 온라인 계를 강좌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조선어문 온라인 계를 강좌의 네 번째 강의를 해주실 김기석 교수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교수, 중앙민족대학, 중국해양대학 등 10여 개 대학의 처빙 교수, 민족어문, 중국 조선어문 등 10여 개 잡지의 거문 및 심사위원, 상해시 어문학회 부회장, 전국 언어문자 표준화기술위원회 문법어편 분과위원회 위원, 그 외 10여 개의 저서, 교재, 참고도서를 편찬하셨고 국내외 학술 잡지에 90여 편의論文을 발표하셨으며 8개의 국가급 및 성부급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상해 외국어대학 중점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특강 주제는 조한대조언어학의 현황과 추세입니다. 네, 대조언어학은 구조가 다른 언어와 대조하여 봄으로써 하나의 언어만을 연구할 때 깨닫지 못하던 그런 언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외국어 교육에 응용하면 또 언어 교육의 효율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강의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아래에 김기석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해 외국어대학 김기석입니다. 오늘 강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래에 저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조한대조 언어학의 현황과 추세입니다. 이번에 PPT를 준비하면서 방법론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부제를 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록입니다. 머리말에 이어 첫 번째 조한대조 언어학의 발전 단계 및 위상, 두 번째는 연구 성과 회고, 세 번째는 조한대조 언어학의 학과 건설과 교육 성과, 네 번째는 문제점, 조한대조 언어학의 학과 성숙도, 다섯 번째 조한대조 언어학의 방법론의 전환, 여섯 번째 향후 발전 추세, 모두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릿말에서는 우선 대조 언어학의 성격과 그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는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고 사문을 연구하는 기본 방법이며 사람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연구하는 기본 방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접촉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가장 자연적인 언어 대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대조 언어학은 미국에서 기원한 전통 대조 언어학과 구별되는 자기 스스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넓은 의미에서의 대조 언어학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대조 언어학의 이념은 아래의 세 3대 명언이라고 하는 인용률이 가장 높은 언어학 대가들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언어학의 창시자인 독일 학자 홈볼트의 명언입니다. 普通语言学以及对比语言学. 일반 언어학이란 곧 대조 언어학이다. 두 번째는 중국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인 조원임 선생, 조元任先生이 명언입니다. 所谓语言学理论
实际上就是语言的比较，就是世界各民族语言综合比较研究得出的结论。소위 언어학 이론이란 사실상 언어의 비교이다. 세계의 여러 민족 언어를 종합 비교하고 연구하여 도출해낸 과학적 결론이다. 첫 번째는 현대 대조 언어학자 박원국 선생의 명언입니다. 一部中国现代语言学史实际上就是一部汉外对比史。 중국 현대 언어학사는 사실상 중국어와 한어와 외국어를 대조한 역사이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대조 언어학의 연구 취향은 언어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취향의 대조 언어학은 일반 언어학의 기초학과로서의 대조를 가리킵니다. 질청쉐크, 버팀목이 되는 학과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좁은 의미에서의 대조 언어학. 좁은 의미에서의 대조 언어학은 대조 언어학자徐荣, 허여령 교수의 대조 언어학 정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조 언어학이란 언어학의 한 분과이다. 그 의무는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언어에 대하여 공시적인 대조 연구를 하며 그들이 차이점과 공통점, 특히는 차이점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럼 넓은 의미에서의 대조 언어학의 대표작은 방원국의 对比语言学历史与哲学比较라는 책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대조 언어학의 대표작은 허여령의 对比语言学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여령의 对比语言学는 1992년도에 对比语言学概论이라는 이름으로 대학교 교재로 출판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조학계에서는 허여롱의 对比语言学概论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되는 대학교의 대조 언어학 교과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여롱의 对比语言学를 우리나라에서 대조 언어학이 독립적인 학과로 인정받는 이정표로 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대조, 광의적인 대조에는 은성대조가 포함됩니다. 은성대조란 현성대조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대조적 시각으로 언어를 고찰하는 방법과 실천을 가리킵니다. 번역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성대조는 언어학 대가들이 연구에서 체현되는데 절대로 현성대조와 못지않은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문호권의 언어학 발전사에서 가장 전형적인 은성대조 사례는 조선시대 학자들이 시대를 초월하는 초우첸더 대조의식과 대조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특히 15, 16세기 훈민정음이 창제, 한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역학교육이 발전, 한조 대형문헌이 간행 등 사업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언어학 대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서 기본 고리는 번역 또는 대조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은성동기에 내포된 대조시가 허웅 선생님은 15세기 국어의 의문학
이라는 이 저작에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단순히 우리말만을 적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선 한자음이나 중국말이 소리를 적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측하셨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참여한 지편전학자 성산문의 직해소학 서문에는开然于此记作训民正音天下之生实无不可尽矣于是以洪武正韵以正华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既然于此이를 걱정하여 이를 근심하여 이 말인데 무엇을 근심했는가 하면 그때 세종대왕께서는 조선에서의 한자음이 혼란을 걱정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한자음이 혼란을 걱정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니 세상이 모든 소리를 적지 못할 것이 없는지라 훈민정음을 번역하여 중국음을 바로잡게 하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말인 것이 아니라 중국음입니다. 중국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홍무정문을 번역하게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16세기에 와서 유명한 한학자 최재진이 사성통해 서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국을 섬겼으나 말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통역을 일하게 되었다. 통역을 배우려면 우선 먼저 성문을 배워야 한다. 때문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홍무정문역 군이 번역을 명하셨다. 이렇게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훈민정음이 창제 동기는 세종대왕님이 쓴 어제 서문에 밝힌 어린 백성을 위해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동기와 함께 무엇이 있었냐 하면 한자음이 규성을 한자음이 자고를 바로잡으려는 은성 동기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어 표기에 맞는 조선어 자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한조 두 음운체계에 대한 대조 작업이 필수였을 것입니다. 아래에만 보아도 이 사실을 가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없던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지음자의 변형자모가 훈민정음 은혜본, 동국정은, 홍무정문 역군에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여기서 보면 지도음은 왼다리가 긴 거죠. 다음은 빙서입니다. 빙서. 정치음은 오른다리가 긴 거예요. 그럼 오른다리가 긴 것은 이건 卷서입니다. 이러한 자모는 우리 조선어의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자음이 표기를 위해서 만든 변형자모입니다. 두 번째, 한조 대학문헌에 잠재된 대소의식. 홍무정문 역은 사성통고, 사성통해, 역어류회, 번역 녹을 때 번역 박통사 등 대형 운서, 사서, 교과서에는 현대 언어학, 음운학, 문자학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국학자 청샹원이
평가에 의하면 현대 언어학의 초기 형태, 수식 초기 형태를 이미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찬 방법에서도 최초로 현대적인 번역법을 사용하였습니다. 逐字逐句翻译的方法可与18世纪西方流行的翻译法媲美，却与这种翻译法的出现提早了几个世纪。 다시 말하면 글자마다 구절마다 번역하는 방법은 18세기 서양에서 유행한 번역법과 어깨를 견줄만 하다. 그러나 도리어 이러한 번역법보다 몇 세기 앞서 나타났다.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200~300년 앞선 것입니다. 가령 조선시대 학자들이 대조의식과 대조실천이 없었다면 이처럼 획기적인 위대한 언어학 업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유명한 우문론 학자 닝지후 선생은 사성통해 등 책은 조선 인민이 보귀한 역사유산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보귀한 문화 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머리말은 이상으로 마치고 첫 번째 문제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대조 언어학의 발전 단계 및 위상. 독립적 학과로서의 조한대조 언어학은 맹학기, 초창기, 개척기, 발전기 4개 발전 단계를 거쳐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 조한대조 언어학은 조선어의 본체론 연구, 교육 연구와 번역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과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연구 성과는 1959년 어문 참고자료 제8기에 실린 최용갑 선생님이 한어와 조선어의 어음체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17년이 늦었는가요? 늦은 때에 정기엽 선생이 한자의 한국음과 중국음과의 비교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때는 1976년도입니다. 연구성과 회고. 김기석 등은 조한대조 언어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중국 조선 논문에 1990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실린 게재된 92편 논문을 대상으로 조한대조 연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저희 대학교 상해외대 대학원생인 이가분 학생은 김충실 선생님이 지도 밑에서 지난 20년간 국내 조한대조 언어학의 연구 논문을 통계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조한대조 언어학의 현황 분석 작업에서 고찰 범위가 가장 넓고 양적 분석이 가장 세밀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중국어 지루왕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참조하여 검색어 한한, 한한, 중한, 한중, 초한, 한초 6개 키워드로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전면적으로 검색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총 2207편의 논문이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지왕이 검색을 기초로 하였기에 유감스럽게도 중국 조선 논문에 발표된 논문이 다수 누락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도표와 그림으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이 년도별 통계 결과입니다.
그럼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해는 2012년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와서 여기 통계에 10편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우리 연구자들이 이 사이에 2019년에 뭐 휴식한 것이 아니라 이 논문 집필 당시까지 통계했기 때문에 그 후의 논문이 통계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문헌 유형별 통계 결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석박사 논문입니다. 석박사 논문이 모두 668편,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중국이 조한대조 언어학이 중견 역량은 석박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을 보면 가장 많은 대상은 그래도 형태와 통사입니다. 그 다음이 어입니다. 음성문이 가장 적고 화용과 텍스트가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보자. 연구 방법에서는 기술 언어학 연구 방법이, 즉 묘세 유연수의 연구 방법이 579편으로 48%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주의 기능법 공능위화, 공능유연수의 것이 251편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생성문법입니다. 한 편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는? 우리 연구자들이 생성문법 공부를 한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장 많은 그 기술 언어학 묘세 유연수의 논문인데, 이 논문을 보면 총 579편, 48%, 그러니까 근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언어학은 모두 99편이 발표되었습니다. 8%를 차지합니다. 그래도 인지언어학은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무려 13편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인지언어학의 그 연구 분야를 보면 그래도 어휘가 가장 많고 형태 통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음성 의문은 한 편도 없습니다. 이건 연구 이론의 특징과 우리 연구 분야의 특징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언어 유형 논문이 총 33편이 발표되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어 유형론 연구는 우리 대조 언어학계에서, 특히 우리 조한 대조 언어학계에서 방금 그런 말을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어 유형론 연구의 연구 방법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은 생명도, 성명도 하는데 우리 말로는 유정성이라고 많이 번역되죠. 그 다음에 유표성,标记性, 그 다음에 이미지도, 위디도,
그 다음에 언어 목록입니다. 언어 목록은 중국에서 쿠상레이싱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조한대소 언어학의 학과 건설과 교육 성과입니다. 조한대소 언어학의 탄생. 1981년 연변대학 한어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조한대소 언어학 석사과정을 설치했습니다. 연변대학 석사점은 전국에서 첫 번째로 되는 석사점입니다. 모두 석사점을 12개가 국가에서 비준하였는데 연변대학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동북에서는 길림성에서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흥룡관에서는 개인이 하나 있고, 동북 삼성에서 우리 처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졌는데, 이 석사생 모집에서 제일 처음으로 선택한 연구 방향이 바로 조한대소 언어학입니다. 그 지도 교수는 최기룡 교수님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제일 처음으로 대조 연구생을 모집한 분은 류수샹입니다. 그때는 그 점이라는 것이 없고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처음으로 3명을 모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집한 것이 우리 연변대학입니다. 그럼 우리 연변대학은 대조 언어학에서 전국에서 제일 앞선 학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타 대학은 모두 1985년도 후에 육성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한대조는 국내 조선어 혹은 한국어학과, 한어 이중언어 교육학과 및 응용언어학과의 중요한 전공 과목으로 석사, 박사 과정이 주요한 연구 방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변대학은 줄곧 전국 조한대조 언어학의 고급 인재 양성 기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석박사생은 조한대조 영역에서 중견 역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2207편의 연구 성과에서 석박사 논문이 도합 668편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 상해외대 조신건 교수는 처음으로 조한 언어대조를 중국 대학 무크 플랫폼에 접속하여 선보였습니다. 이 무크의 특징은 유형론 시야에서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고자 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끊임없는 개선 보완 작업이 수요되지만 조한대조 교육학계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록이죠. 중국 대학 무크 조한 언어대조. 그 다음에 중국 대학 무크 조한 언어대조의 주제들입니다. 모두 6 더하기 1 주제입니다.概论외에 모두 위인, 연서词, 斗装, 复数, 因果, 复杂句 모두 이렇게 6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네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조한대조 언어학의 학과 성숙도가 어떠냐, 이 문제입니다. 비록 지난날 조한대조 언어학은 거족적인 발전을 이루가했지만 영어학과, 한어학과 혹은 대외 한어학과 등 기타 형제학과들과 비교하면 총체적으로 학과 성숙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 기피증은 가장 뚜렷한 약점입니다. 이론을 회피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학과의
목표의식이 모호하고 이론과 연구 방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연구자의 시야가 넓지 못합니다. 총체적으로 거시적 연구, 해석적 연구, 양적 연구가 적습니다. 그 결과는 언어학적 가치가 있는 창의성 연구가 미흡하며 심지어 아직까지 대조언어학 일부 기본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점. 조한대조언어학의 핵심 문제점은 아래 두 가지 방면에서 가장 뚜렷하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의식 문제. 무엇 때문에 대조하고 무엇을 대조하며 어떻게 대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명확하지 못합니다. 외국어 교육을 위한 대조이냐 아니면 언어 연구를 위한 대조이냐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지어 양자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기초 문제. 대조언어학의 기본 개념, 기본 지식, 기본 방법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합니다. 대조 연구 작업에 앞서 대조 가능성, 대응성, 방향성, 공동 대조 기초, TC라고 하죠. 언어 자료, 위력, 언어 자료는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自行 위력, 자기들로 만든 그 언어 자료죠. 여기에 문제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번역 대등 자료, 이 선정 등 기초 지식에 대한 공부가 부족합니다. 조한대조언어학의 이중 목표. 철학적으로 보면 형이상 목표와 형이하 목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이상 목표는 대조를 통해 조선어와 한어에 내포된 언어의 사유, 언어와 민족성, 언어 세계관 등 문제를 탐구하고 언어의 보편성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형이하 목표. 형이하 목표는 대조를 통해 조선어와 한어, 이중언어 교육, 수학위 교육,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서의 장애, 언어 간 번역에서의 오역 등 언어 응용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상 목표와 형이하 목표 사이에는 절대적인 개선이 없습니다. 특히 이 관계에서는 니종요어, 워종요니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을 과정이 연속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렌시통이라는 거죠. 전자는 앞에서 소개한 광의적 이론 연구와 교차 관계가 있고 후자는 협의적 응용 연구와 교차 관계가 있습니다. 전자는 외국어 교육과 번역 연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후자는 사유와 민족성 연구에 새로운 소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한대조언어학의 관심은 주로 형이하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고 형이상 목표에 대한 사고가 부족했습니다. 다섯 번째, 조한대조언어학의 방법론 전환. 방법론이 전환은 주로 대조 방향성과 공동 대조 기초, 공동 대조 기초는 중간 대조항, 대조 중립항, 제3 대조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방향성과 공동 대조 기초의 선택에서 표현됩니다. 전자는 출발점 언어의 선택을 말합니다. 즉 A 언어에서 B 언어로 가느냐 아니면 B 언어에서 A 언어로 가느냐 하는 등 문제입니다.
특히 조선어에서 한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어에서 조선어로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후자는 대조 대상이 공동 출발점 범주의 선택 문제입니다. 표총 구조를 공동 출발점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능 부담량 즉 국능 후허량을 공동 기초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번역 대등을 공동 기초로 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의미 범주를 공동 기초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에서의 조한대조 연구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전환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스转向. 첫 번째, 대조 방향성. 단일 방향성 대조에서 쌍방향성 대조의 전환, 단상 对比, 从单向对比到双向对比的转换. 두 번째, 공동 대조 기초에서 형식을 출발점으로 하는 대조에서 의미를 출발점으로 하는 대조의 전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从外到内 아니면 从内到外 이 전환이죠. 단일 방향성 대조, 저는 여기서 예를 몇 가지 들겠는데 중국 조선은 없는 예입니다. 단일 방향성 연구란 대항관계 연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김명수 선생님이 논문 한어의 덧자 보충의 의미와 조선어에서의 대항관계, 이것이 단일 방향성 연구죠. 대항관계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일 선생이 논문 듯이 추측이 의미 및 한어에서의 대항 형식, 이게 다 대항 형식을 보는 거예요. 단일 방향이죠. 그런데 단일 방향성, 우리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일 방향성 대조에서도 두 언어의 X, 다시 말하면 공동범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어와 조선어에는 서양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관사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에 한국에서 관형사라고 하는데 그 관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지시관형사 혹은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어와 조선어의 한정성, 즉 유띵, 우띵 이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한어와 조선어의 어순대조에서 한정성을 공동대조 기초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비록 관사가 없지만 한정성을 공동기초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커런 라일러, 라일러 커런. 여기에 무슨 구별점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커런 라일러는 구정보, 주신시, 한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일러 커런은 새로운 신시, 신신시, 비한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런 라일러, 라일러 커런 할 때 커런 이미 우리 예상했던 손님이 온 거고, 라일러 커런 생각 밖에 손님이 온 거죠. 그럼 우리 한국어에서 이러한 한정성을 표현하려면 그것이 지시대명사를 쓰지 않고 표현하려면 우리는 억양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손님이 왔다 하고 왔다, 수로 왔다에 악센트가 오면 주신시가 되는 거예요. 한정성을 나타내죠. 그러면 손님이 왔다, 손님의 악센트가 오면 새로운 정보, 비한정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다리면서 손님이 오면 손님이 왔다라고 말하고, 기다리지 않던 불청객이 오면 손님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성 대조, 공동 범주를 출발점으로 하는 대조를 말합니다. 우리 종국조선 논문에 실린 논문을 보면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P1에서 1부터 P2까지, P1에서
PEA 또 종와 종 P 또 PE 또 PR 더 대조 이런 이분이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한 8알름 존위치 실험 음성학적 대비 유춘희 선생님 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박정희 논문 A일수록 B 구문과 위에 A 위에 B 구문이 대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쌍방향성 대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논문은 중국 조선 논문에서 최초로 조선어와 한어의 공동 문법 형식을 출발점으로 한 쌍방향성 대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에서 임의로의 전환입니다. 형식을 출발점으로 여기에는 이춘형 조한 도구격과 장소격 변환이 대비 분석, 오선자 조선어 관형사와 한어 구별사의 비교 고찰. 그럼 여기서 형식을 출발점으로 했을 때 이 공동 대조기초가 무엇이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춘영이 논문에서는 도구격, 장소격 이것이 공동 대조기초로 되는 것이고, 오선자의 이 논문에서 공동 대조기초는 하나는 관형사고 하나는 구별사인데 취別, 하나의 취別인데 이게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명사수식어입니다. 명사수식어가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연구는 김진용 선생님이 조한 고빈도 수단이 기능 부담량 대조 연구, 고빈도 수단어죠. 수단의 기능 부담량 대조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박정희 조한 용기 은유 대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능도 우리 임의에 포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논문들은 처음으로 기능 부담량과 은유를 공동 대조기초로 하는 조한 대조의 새로운 출발점을 시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조한 지시사의 기능 부담량. 조선어와 한어의 대조에서 수많은 대응어는 각자 언어에서의 기능 부담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어의 이와 한어의 저가 대응되고 그 저와 나가 대응된다고 할 수 있지만 각자 언어에서의 기능 부담에서는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선어의 지시사 이 그 저에서 그의 부담량이 크지만 한어 지시사 저 나에서는 반대로 저의 부담량이 큽니다. 한국어 상용어 빈도표를 보면 그는 상용어에서 9번째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는 29, 29번째를 차지합니다. 빈도에서 그렇죠. 현대 한어 빈도 사전을 보면 저는 상용어에서 제12, 거의 그 한국어에서의 그와 비슷하죠. 그러나 나는 108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한어 문장에서 저는 무표성이 강하고 나는 유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표기성 이론에서 말하는 기능 부담량이 문제입니다. 기능 부담량이 크고 작으면 상대적으로 유표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능 부담량이 크면 클수록 무표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유표입니다. 방법은 전환기 대표자. 그러면 단일 방향성 대조에서 쌍방향성 대조로 전환한 대표작은 우리 학계에서 저는 유영록 선생님이 논문, 이 석사 논문이에요. 언어연구에 실린 1985년 제2기
언어 연구에 실린 한어자의 은피와 조선어 은피에서 은피A 대조입니다. 그 다음에 용록 선생님이 저자 조한 문법 대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99년에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최기론 선생님은 쌍방향성 대조의 전하는 단일 방향성에서 쌍방향성 대조의 전하는 조한 대조를 과학적 궤도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표청 형식 대조에서 임의 범주 표현 대조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대표작으로는 최근 선생이 한중 범주 표현 대조 중국 백과사전 출판사에서 2002년도에 출판했습니다. 이는 언어 외부의 표충구조 형식 대조에서 언어 내부의 의미를 공동 대조 기초로 하는 방법론이 전환을 성공하였습니다. 조한 대조 학계에서 최초로 범주와 표현법을 대조 출발점으로 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는 문제인데 질문을 제기한 사람 많이 많았어요. 조한 대조와 한조 대조의 구별점. 저는 모두 이 5가지로 이 구별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단일 방향성 대학 연구에서는 흔히 출발어, 모국어와 목표의 순서를 반영한다. 이렇죠. 보통 출발어, 이거 대학 관계를 찾을 때는 출발어와 목표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쌍방향성 대조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모국어와는 관계없이, 연구자의 모국어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학과의 연구 중심을 반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선어 학과의 연구 중심은 조선어이므로 주로 조한대조를 하게 되고, 그럼 우리 중국 조선어문은 조선어 연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조한대조가 많죠. 제가 통계를 해도 그건 많습니다. 그러나 한어학과의 연구 중심은 한어이므로 주로 한조대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학과적으로 보면 조한대조는 보통 조선어 연구에, 한조대조는 보통 한어 연구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딱히 그렇다는 것 아니라 대체상에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중언어 사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중언어 사전을 보면 한조 사전이면 한어 사전이에요. 한어 사전에 속합니다. 조한 사전이면 조선어 사전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전공과의 문제에서 우리 여기 유학생들이 있어요.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가서 한국어 학과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혹은 한국어를 연구한다 할 때 박사 공부를 한다든 석사 공부를 한다든 이때 어느 것이 앞에 오는가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 학생들은 자기 구실을 발휘해서 중국어가 앞에 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중국어 그러면 이게 연구가 중국어에 속하기 때문에 하필 한국에 가서 중국어를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국어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한다 할 때 중국어 학과에 와서 한국어를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를 연구를 합니다. 어렵다 해도 중국어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내외에서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에서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가 유학생들이 와서 자기 모국어를 우세를 발휘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 세 번째, 강세 언어와 약세 언어의 관계를 반영한다. 대조에서 연구의 기술과 성숙도가 높은 언어가 곧 강세 언어입니다. 그럼
성숙도가 낮은 기술 정도가 낮은 언어가 약세 언어죠. 그러나 때문에 우리 보면 대조 작업에서 보통 강세 언어의 문법 규칙을 공동 표준으로 혹은 참조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세계에서 기술이 성숙도가 가장 높은 연구의 성과가 가장 많은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럼 영어의 문법 규칙, 영어의 규범을 표준으로 하여 대조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약세 언어를 앞세워야 된다. 이것이 파원고 교수님 지금까지 이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약세 언어. 그런데 약세 언어를 기준으로 하면 연구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연구자의 주체의식을 반영한다. 이게요. 보면 똑같은 연구인데 똑같은 대회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중한대조 연구학회 무슨 연구회 뭐 이렇게 말하고 한국에서는 거꾸로 말합니다. 한종대조라고 하죠. 한종대조 연구회, 한종대조 뭐 세미나 뭐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는가?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왜서 이렇게 하는가? 여기 주체의식이 있습니다. 혹은 한중관계, 한국에서는 한중관계라고 중국에서는 중한관계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의적이다. 초학자들이 연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심지어 어떤 때는 석사 학위 논문 집필 과정을 봐도 한참 가다 중한두입이라 했던 것이 뒤에 와서 정말 한중두입이가 됩니다. 이게 왜서 또 뒤에 와서는 이렇게 변하는 의식이 없어요.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후에가 무엇을 반영한다는 이 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这样的顺序是拍脑袋拍出来的，随便的。 추세는 기술에서의 해석으로 3대 추세라고 규납할 수 있습니다. 해석 언어학 추세,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를 결합하는 추세, 세 번째는 말뭉치를 이용한 양적 연구 추세. 이 세 가지 추세가 주요한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촘스키는 문법 연구의 3개 차원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론에서 보면 반드시 무엇이냐? 观察充分, 描写充分, 解释充分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조는 관찰과 기술 단계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 단계에 이르러야 본격적인 언어학 연구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숙상 선생을 위수상先生 사물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하기는 쉽지만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게 되었는가를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바로 대조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조 연구의 최종 목적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 대조 언어학, 다시 말하면 대조 분석의 연구 목표와 방법론으로는 해석이 충분성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대조 기술 자체도 무엇 때문이라는 물음에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현대 언어학 연구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는 해석이 시대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론 학자처럼 사고하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해석 언어학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해석 언어학에는 내부 해석을 위주로 하는 생성문법, 그러면 연구방법에서는 연역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기능문법, 인지문법, 언어유형론, 이건 외부 해석을 위주로 하는 것이. 그럼 내부 해석은 형식주의 언어학이고
형식주의 언어학이고 외부 해석은 기능주의 언어학 혹은 언어 유형론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형식주의와 달리 귀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대조 분석과 대조 언어학의 구별점, 이 문제입니다. 1971년 폴란드의 저명한 대조 언어학자 비시 아크는 최초로 이론 대조 언어학과 응용 대조 언어학을 구분할 것을 주장하면서 학과 건설의 중심은 이론 대조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론 대조 언어학의 연구 모델은 쌍방향성 대조입니다. 공동한 범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공동한 의미, 공동한 기능, 여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두 언어는 선후 관계가 없어요. 선후 관계가 없어요. 출발점, 거기 공동 대조 기초입니다. 비시아크는 대조 언어학은 언어 교육을 위한 목표에서 벗어나야만 자체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언어 유형론과 언어 공통성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대조 언어학 연구와 언어 교육 연구를 외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대조 언어학이 주요한 전쟁마당은 외국어 교육에 있습니다. 대조 분석의 한계성. 대조 분석의 이론적 배경은 행위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입니다. 외국어 교육에서의 부정적 전이는 모국어에서 온다는 이론적 가설입니다. 그러나 교육 실천이 검증에 의하면 부정적 전이는 학습자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언어 환경, 교과서, 교사의 경험과 능력, 심지어 학습자의 심리 소질 등 다방면 다차원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학습자의 모국어와 외국어의 대조를 통해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하고 난이도 위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어 간 자유와 습득의 관계. 부정적 전이는 비슷한 임무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동한 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전혀 다른 두 항목 사이에는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방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는 정의의 한자스, 빠이의 한자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자는 배우기는 쉽고 습득하기는 쉽지만 거기서 오류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유학생이나 일본 유학생들이 와서.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두 언어의 차이가 크면, 관계가 없으면 습득이 늦지만 비교적 정확하고, 차이가 작으면, 관계가 없으면 습득이 빠르지만 정확하지 못하다. 습득은 빠르지만 정확하지 못한 거예요. 단일 시각에서 유형론 시각으로. 언어 유형론이란 인류 언어의 변이 및 그 한계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语言类型学是对人类语言变异及其限度进行研究的科学. 그러면 유형론 시각이란 곧 범언어적 시각을 말합니다. 즉 단일 언어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에서 대조하는 언어를 관찰하고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아셴 선생은 물론 인도 유럽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도 유럽의 문법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더욱 높은 경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언어 유형론이다. 이와 같은 경지에서 우리는 중국어 본체만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 한계를 넓혀 인도 유럽어 인어유야, 아프리카 토착 언어, 아메리카 인디안 언어의 시각도 가지게 된다 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조학계에서는 유형론 시각 혹은 유형론 시야라는 말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핵심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논문 키워드, 프로젝트 키워드 다 이 유형론 시각과 시야를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조언어학과 언어 유형론의 교호작용이란 무엇인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구별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형론은 대조언어학의 범언어적 시야와 원칙 변수를 제공한다. 그럼 반대로 대조언어학은 언어 유형 사이에 대한 분류와 개괄이 언어 실제에 부합되는가를 검증할 수 있고, 또 언어 유형론의 해석이 대조하는 언어에 적용되는가를 검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조언어학으로 언어 유형론을 대체할 수 없고, 언어 유형론으로 대조언어학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교호작용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송금수는 그 산유되죠. 송금수는 类型学视角下的汉韩数量短语语序历史对比、历史比较，이런 논문을 발표하는데 유명한 유형론 학자 진리신 선생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논문은 그린버그의 원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유형 변수, 잔상이죠. 유형 변수의 관련성에 대하여 해석했다. 그럼 여기 관련성에 대해서 해석했는데 아주 많은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이 결론은 중한 두 언어의 동시적 비교를 통해 발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조언어학에서는 보통 동시 비교를 안 하죠. 공시적이죠. 그러나 이 논문은 동시적 비교를 하여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신 선생은 이는 어순 유형론에 대한 중한 대조 연구의 공헌이라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어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어순과 맞지 않은 중심어와 수식어 사이 관계, 딱 한 가지, 수량구가 있어요. 수량구는 중심어하고 수식어가 있죠. 딱 반대됐어요. 우리는 책 한 권 하지, 소 한 마리 하지, 한 마리 소 한 권이 책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중국어와 다른 겁니다. 중국에서 이 돈요, 이 벌수 이렇게 하죠. 이 완전히 이 수량구만은 이 어순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순이 어디서 나오는? 원래 우리 조선의 고유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느 영향을 받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송금수 선생이 연구한 거예요. 송금수 선생은 그 한국에서 유형론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연구를 한 거죠. 그럼 우리 여기 이런 거 있어요. 현대 유형론이 영원한 화제, 어순이죠. 그 전에는 우리 언어 유형론을 어순 유형론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은 언어 목록 유형론, 형태 유형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시 기능 유형론, 많은 유형론 명칭이 나왔지만 어순은 영원한 화제예요. 그럼 이 어순에서, 어순 유형에서 우리는 보통 정통적으로 나누는 것은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처음에는 두 가지였어요. 그러던 것이 좀 네 가지로 됐죠. 그러면 굴서러, 교차거, 고리보, 복합, 종합어. 이 네 가지로 나누죠. 복합 종합은 인디안어예요. 그러면 현대 유형론에서는 어순 유형론, 기능 유형론, 언어 목록 유형론 이 세 가지로 나누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어순은 8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논리적 가능성이 있는데, 인류에 지금 존재하는 것, 우리가 발견하는 존재하는 것은 6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그럼 논리적 가능성이 있지만 인류 언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우리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6놀이 뒤며 5 가마귀 뒤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용비 어천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6놀이, 노루란 말이에요. 5라고 썼죠. 5 가마귀 뒤고, 뒤고는 죽는다는 말인데 5 가마귀 뒤고. 그럼 이때 이 중국어와 어선 같은 거예요. 류. 그러나 여기 양사 문제가, 양사는 중국에서도 이것이 송나라 때 나왔는가, 양사가 문법화를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양사가 없이도 됩니다. 수사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학생 셋이 왔습니다. 학생 둘을 보내주세요. 그게 중국에서는 절대 안 되죠. 중국에서는 반드시 양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파의 알学生什么你我们去3学生 이건 안 되죠. 반드시 3名或 3个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순에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순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 여러 가지 그 언어를 우리 참고할 때, 우리 여기서 제가 부록에서 위중쿠라는 거 있어요. 위중쿠. 내 언어 유형론을 연구 방법을 쓴다 해서 내 세계의 모든 언어를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언어 유형론 시각이라 하지만, 왜냐면 위중쿠에 가면 전 세계의 것이 많이 거기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해낸 것이 제일 많은 것이 얼마인가 600여 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600여 종,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600여 종, 900여 종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우리 많은 자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어느 때인가 박사 논문 답변할 때 유형론 시각에 뭐 하는데, 어느 병심 교수가, 니 그리 많은 언어를 아는가? 유형론 연구로 하려면 적어도 10가지는 알아야 되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수량구 조사입니다. 수량구 조사. 그럼 향가부터 용벼천가, 석보상설, 번역록을 때 박통사, 서버유해, 뭐 여기 것을 다 통계낸 것이요. 통계낸 것을 보면 여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썼다. 근데 후에 이게 변해버린 거예요. 유형론 시야의 조한대조 연구 성과. 지난 20년간 언어 유형론 시야의 논문이 모두 33편이 발표되었습니다. 비록 양은 적지만 대조 연구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백연화, 염초, 후효단, 송금수, 김리나, 이런 분들이 그 논문이 다 유형론 시각에서 연구한 논문들입니다. 대표적인 성과는 최근 교수의 중한복수표현 3제 산티라는 것, 언어 교육과 연구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박사 논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론 시각의 논문이 3편이 있다고 봅니다. 언어 유형론 시각이 한중 어순대조 연구 백연화, 이건 이미 살렌수된 3년 서점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론 시야의 중한 지시사 비교 연구, 염초, 복단대
염초의 논문입니다. 박사 논문입니다. 이건 강보유 선생님이 지도한 논문이죠. 그 다음에 조한 사동범주 대조연구, 이건 김혜월이 박사 논문입니다. 과학출판사에서 출판됐어요. 이것은 다이칭샤로스 지도다. 그건 이가봉 김충실이 고찰에 의하면 최근 3년 사이에 우리 상해외대에서만도 이미지도에 관한 논문 8편, 생명도에 관한 논문 9편, 표기 이론에 관한 논문 3편, 총 2편이 논문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 9편이 한국학술지, 6편이 등재지 내셨기 때문에, 실렸기 때문에 우리 국내 그 통계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젊은 연구진의 저희 그 소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동안 조한 대조학계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쌓았지만 영어학계, 한어학계 등 주류 학계와 비교했을 때 그理論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조 연구자들이 꾸준히 최신理論을 학습하고 수용함과 동시에 조한 두 언어에 대한 본체론적 이해를 높이고 언어 유형론을 바탕으로 한 해석적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신진대조 연구자들이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장장허우랑 투이첸랑이란 말이 있어요. 조한 대조학계의 더 큰 발전과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본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국 조선어문 온라인계를 강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조한 대조언어학의 현황과 추세를 주제로 김기석 교수님의 강의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쯤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대조언어학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이 초학자로서 어떤 문제에 주의하면서 연구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변대학 김희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한마디로 이 질문에 답하자면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어떤 공부가? 두 가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 언어에 대한 공부, 다시 목표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조선족 학생이면 한어 공부, 한족 학생이면 조선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대조 연구자로서의 필수적인 조건은 두 언어를 정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통해야 한다. 두 언어에 대한 그 연구나 지식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전문 연구자라면 조선어와 한어의 어감이 비슷하거나 같아야 한다. 제일 좋기는 이중 모국어자, 다시 말하면 수학무위저, 이중 모국어자의 수준을 갖추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쌍방향성 통역, 번역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점차적으로 자기 그 어감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론을 배워야 됩니다. 이론이 없는 연구는 지도가 없는 방향이 없는 연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 공부를 하여 대조 언어학의 기본 이론,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연구 절차, 이것을 장악해야 됩니다. 장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감에서 우리는 우선 먼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비문을 가지고 연구해서는 그 결론이 절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변대학 윤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조언어학에 관련된 석 박사생들의 논문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야가 넓은 질문, 질이 아주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하면全局观念的 这样的提问 그럼 우리 석박사생들이 논문은 저는 지도도 해왔지만 심사에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전국의 여러 대학이 이 논문 지도와 심사에 참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제가 방금 강의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제목 선제에서 세 가지가 부족한 이런 결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거시적 연구, 즉宏观研究题目少. 두 번째, 解释性研究少. 그럼 해석적 연구가 제목이 적다. 네 번째는 계산기 혹은 말뭉치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적다. 이 세 가지가 것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이 학계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이론에 대한 흡수가 늦다. 이것입니다. 새로운 이론. 요 실일룬다. 시소 실일룬다. 这样的 论文题目少.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이 이론 수준이 아직도 많은 재고를 가져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특히 어떤 석사생은 기본 개념을 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논문 집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우리 중국말로 말하면 인상이 존재하죠. 기본 문제, 기본 개념을 틀리게 이해하고 논문을 쓴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방면 어감이 안 되는 논문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어 교육에서 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자기절로 만들어낸 예문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틀린 것을 베껴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민족은 말 안 한다. 말을 안 하는데 걔들은 그것을 발견 못해요. 비문인 걸 발견 못하고 그대로 논문에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앞으로 이런 방면에 주의를 돌리고, 하나는 대상언어에 대한 공부, 하나는 이론에 대한 공부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이 강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장춘대학 남명옥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조한 언어 접촉으로 인한 조선어 어휘의 변화를 볼 때 어휘 변화의 양상이나 변화 기제를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한 그 언어 접촉으로 인한 조선어의 변화를 볼 때 이 언어 접촉이 있으면 꼭 어휘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언어의 세계 요소에서 다시 말하면 음은, 어휘, 문법 이 세계 요소에서 영향을 제일 빨리 받고 제일 쉽게 받는 부분이 어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한 언어 접촉으로 제일 먼저 어휘가 민감하여 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언어 변화를 볼 때 첫째는 승인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런 언어 변화는 꼭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직시하고 승인해야 되죠. 그러나 마음대로 이러한 변화를 범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언어라는 것은 규범이 따라가야 언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규범을 꼭 중시하여 이 새로운 언어 접촉으로 인한 새로운 어휘 변화를 그 변화의 규칙을 연구하고 규범에서 이것을 쳐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이 어휘 변화가 우리 언어 발전의 규칙에 부합되어 우리 그 규범화 규칙에도 부합되고 우리가 흡수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오룡 선생님, 슈유롱. 네, 허오룡 선생님은 대조 언어학의 공시적인 대조만을 포함시키지만 이 양자검 선생님은 양즈젠 이 선생님은 공시적인 대조와 통시적인 대조를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통시적인 대조를 대조 언어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경사대 김영란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깊이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여롱 선생님이 그 대조 언어학 정리를 보면 공시적 대조만 포함시킨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허여롱 선생님이 대조 언어학 이 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훑어보면 허여롱 선생은 절대 통시적 대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문법 하만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 우리 해석을 강조할 때 많은 것은 통시적 연구를 통해야만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양사겸 선생은 청도 해양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대조 언어학 정리에서 통시적 대조와 공시적 대조를 병렬했어요. 다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포함시키면 허여롱 선생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허여롱 선생님 다 포함시켜도 되기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 대조 언어학이 그 품격 다시 말하면 대조 언어학이 과 다른 언어학의 구별점이 잘 구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조 언어학에서 우리는 통시적 연구도 해야 된다. 문법화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통적인 통시적 연구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공시적 대조가 위주다. 공시적 대조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그 대조 언어학에 통시적 대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대련 외대 동북아 언어 연구에 논문 한 편 발표했는데 한 장절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그전보다 통시적 대조에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리공대학 황든혜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중 또는 중한 병렬 말뭉치나 비교 말뭉치 구축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고 여기에는 제 지금 생각에는 병렬 말뭉치나 비교 말뭉치 이것이 제기됐는데 우리翻译对等语料库翻译对等语料库 그다음 하나는 비교语料库 그다음 하나는 위위 언어 영역语料库 이것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번역 대등语料库는 번역 대등语料库고 그다음 위위对等 영역 분야 대조语料库도 다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축 기준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라는 것을 딱히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두 언어를 번역한 이중 언어 번역 말뭉치. 그러나 완전히 대등되지 않지만 영역이 같은 분야의 약 설명서나 이런 같은 분야 완전히 대등되지 않아도 이런 분야의 설명서도 설명서 같은 이러한 부류의 자료들도 함께 우리 말뭉치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시간상 관계로 남겨주신 질문은 저희가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 위책 공식 계정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섬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마웠습니다.